민감하면서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저의 소견을 이렇게 하시는 대로 트럼프의 등장은 그 어느 우리 전 대통령보다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북 정책은 그 핵 문제 관련해서 최대한의 압력과 관용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자마자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청구도 해보고 FTA 협상과 상황에 따라서는 종결 가져야겠다는 그런 엄포도 있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또 상당히 곰곰하게 생각할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과는 많이 차별화되는 이른바 미국 제1주의나 혹은 보호무역주의 또 거래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질서나 통상 파트에 상당한 정도로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간략하게 글로벌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그 전략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를 일단 스케치를 하고 이어서 한반도 집중해서 살펴볼 다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 특히 핵 문제, 방위 협상 문제, 방위 분담 문제, 전시합전 동력권 문제, 또 한미일의 군사공조 체제 구축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전략이 대단히 유약했다 하는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국제의 평화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스가 있고 또 보라는 듯이 그 5년 만에 그 시리아 대전에 그 물론 화학탄으로 인해서 무고한 그 시리아 시민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응징했습니다마는 토마호크로 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또 아프간의 탈레반 지하 소굴인 그것도 아주 뭡니까 전술핵 무기의 버금가는 상당히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모함이라는 폭격을 가하고 이것은 결코 어떤 불량 국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나토가 지금 상당한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데 나토를 어떻게 결속시켜서 유럽 지역이나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 질서를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큰 테마라고 보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브렉시트나 미국의 제1주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 정책들이 서태평양을 보니까 어트랜틱 오션을 끼고 있는 서구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문제인데 뒤에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미중 문제는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결국은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호협력 관계로까지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먼저 그 파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은 중국이 AIB나 혹은 뭡니까 RCEP을 통한 세계 경제 금융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그런 전략과 해양 대국화 전략으로 표현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
ADS 전략이라는 것이나 도련선 전략, 1대1로 전략은 분명히 미국에 맞서서 중국의 전략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걸 결코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세력을 포위하기 위한 그런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은 상당히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이른바 한미일을 묶고 또 아세안 국가나 호주, 인도까지 아우르는 중국 포위 전략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특히 만일이라도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의 핵심 지역으로 판단해가지고 결단코 영해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을 완전히 가시화시킨다면은, 완전히 도저히 범접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이 무너지는 일을 하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과연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본질적인 목적을 뛰어넘어서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이슈도 등장한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체제 문제입니다. 상당히 유럽은 이미 2012년부터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나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죠. 터키나 폴란드, 루마니아, 내년 정도면 독일의 미사일 디펜스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전히 구축을 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붙어있던 위협을 막겠다는 것이 있고, 또 이쪽 동북아 지역에서도 한미일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했던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컨트롤하기 위한 KMD 체제에 대한 것들도 그것과 맞물려서 중요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간단히 스케치를 해봤고, 대북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핵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듯이 상당히 고강도 맥시멈 프레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고강도 정책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들고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인게이지먼트에서 포함하고 있는 어떤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핵 동결이 됐든 비핵화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기는 보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차기 정부가 과연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상당한 정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핵 문제를 다루는 차기 정부의 정책은 결국 한미 관계로까지 향후에 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동맹의 성격 규정인데, 한미동맹의 어느 때보다도 참 더 굳건하게 되어 있고, 일체 거기에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까지 연달아 이렇게 오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것은 우리를 좀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진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였는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그 한미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어떤 인식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이 결국은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명확한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작동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려면 한미관계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체제 혹은 통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어느 때보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대전제는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죠. 핵 문제로 이제 바로 직진을 하면은 핵 문제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북한이 일치했던 그武력 도발이나 2차, 3차, 그러니까 핵 실험이나 추가적인 ICBM 시험 발사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武력 시위를 병행해 나가면서 어떤 핵을 동결시키거나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모라토리움이죠. 이른바 핵실험을 않고 ICBM 시험 발사를 않고 하겠다 하는 그런 액션을 북한이 분명히 의지로서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쪽 협상을 통해서 일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다고 예단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국제사회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김정은의 그 핵 미사일에 대한 집착,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딴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핵 미사일이 갖고 있는 전략적 함의라고 보는데요. 그 핵은 단순히 어떤 미국의 어떤 침략을 억제하는 그런 디터런스의 무기가 아니고 또 왔을 때 받아치는 어떤 보복의 그런 무기가 아니고 상당한 자기의 그 국가 전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툴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갖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는 최소한도 한 핵무기를 50기 정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엔트리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 ICBM을 할 수 있는 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 보유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 전술 핵무기도 전력화해서 야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SLBM이 한 3,0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을 건조해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강가에 갑자기 나타나서 미국을 칠 수 있는 그 정도 전력을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어떤 충분히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겠다 같은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육사회담에 참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노리는 것은 비핵산의 의미부여만 하고 또 제재 풀고 또 경제 보상도 받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결단코 우리가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거나 평화를 해치는 일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지요. 또 미국 간의 국회 정상화도 하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 명부는 사라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은 그 남쪽에서 그 상당한 정도로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통일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거고 결국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무력을 통한 예를 든다면은 전술핵 무기를 강릉적에 때리는 거죠. 그러면 초토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한 30만 정도의 강릉시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수도권을 향해서 이제 쏠 텐데 너희들 투항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그러면 미국이 어떨까요? 미국이 떠난 상태고 한 20-30만만 죽여버리면은 충분히 그들이 생각하는 이 조선반도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의 통일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이런 저의 시나리오는 대단히 비스법하지 않는 피접을 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의 내리 속에 한번 들어가서 볼 때 단지 김정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 통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친구들의 의도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간파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뭡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 무력화와 핵 비핵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죠. 만약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은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비욘드 컨트롤이 되는데 그럼 질이 끌려다니면서 결국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엄습해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군사제재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 미국의 직접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선제공격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선제공격은 그들의 그런 음흉한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핵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지역의 위협이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불가피하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대전쟁은 뭐냐면은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친구가 포착이 되거나 핵뿐만 아니라 연평도와 같은 우리 아군 영토 지역에 무력 도발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국지도발 형태라 하더라도 우리 영토 지역에 그런 무자비한 얕은 포격을 한다면은 보십시오. 저쪽 원산 앞바다에서 한 300여 문의 화포를 동원해서 집중적인 화력 시위를 하는 것은 여러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다 강구를 하겠죠. 강구를 해가지고 결단코 북한이 그런 대화의 협상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핵실험 더 할 거고요. ICBM 능력 갖추기 위해서 시험 발사 강행할 거고요. 그
그때 과연 무력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그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당한 정도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아까 말씀드린 핵 미사일로 우리한테 공격할 징후가 분명하다거나,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래식 전력입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대규모 화력 도발을 감행을 했을 징후가 보일 때는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 무력 시위가 아니라 무력 청해, 선제 공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수수관관하고 얻어맞고 한다면은 그건 뭐 상상을 좀 상황에 도래되기 때문에 한다. 근데 그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너도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에 의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도록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선제 공격 자체는 벌써 그 확전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전쟁을 각오한 정도의 결기가 없으면은 일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국내가 이렇게 어떤 거기에 받아치우겠다는 결연한 결기가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선제 타격하는 과정에서도 선제 무력 공격을 하면은 뭡니까? 분명히 가들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면전을 각오한 대비태세가 갖춘 상태에서 때려버려야지 그렇게 허술하게 할 성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는 우리한테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제 타격 계획 같은 걸 발전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 계획이 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한미일의 군사작전 공조체제가 완전히 셋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국의 대통령의 어떤 승인, 이른바 NC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셔널 커맨드의 승인이 없이 그런 군사행동을 한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있고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각오와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손 들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1994년도 영변 핵시설 서리카 스트라이크 계획에 했을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을 하고 아예 사찰 요원들을 다시금 거둬들이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특사를 파견한다 할지 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사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군사행동에 대한 것이 남북한의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가 다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3단계 상황이 뭐였냐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미 증원 전력, 미 해병 원정군과 미 증원 군단이 한반도에 증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 국방장관과 베리록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보고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담판을 하죠. 만약에 계속 핵을 개발하겠다 고집을 하고 IAEA 요원들 사찰 요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한다면은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런 것을 들었던 김일성이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있었던 친구를 간접적으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김일성의 모습이 이 입술이 막 떨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줘야 되겠냐 나온 것이 그걸 다 중단 원시시키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일택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화이트하우스에 통보를 하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확액을 받으라. 그래서 시그니처를 받습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그 서리가 스타일 계획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죠. 뭐 다 아시듯이 이제 그 삼축 전략에 의한 것인데요. 킬체인이 됐든 KMD가 됐든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 됐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KMD의 전력들을 LSAM이나 MSAM을 조기에 당겨서 북한의 핵미사일력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의 그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들을 그냥 일거에 나뉠 수 있는 그런 그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이미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월에 그 특임여단, 그 다음에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요원들을 침투시켜서 지도세도 모르게 그 김정은을 포함해서 지휘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참수작전하는 요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은 이런 전략군 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거기에는 특임여단과 특수작전 항공단 플러스 잠수함 전단, 유도탄 사령부,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를 같이 통합해서 북한 핵 미사일력으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 거고요. 청와대 차원에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틀어주고 대응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직접 대통령이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비핵화 문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손들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육자회담에 참여를 한다면은 가겠죠. 가면서 오는데 대전제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 대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는 비핵화 문제고, 두 번째는 피스 리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분비 통제 문제인데, 이 트리오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파리 평화협정에서 보듯이 아무리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종이톡지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병행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문제고요. 결단코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시한부 합의를 해야지 무조건 하는 성격은 아니다. 비핵화 문제, 궁극적으로는 동결 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거기 같이 병행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인다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나가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과연 남북관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분비 통제면입니다. 근데 뭐 남북한 간에 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미국과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미국과 한미 북한 간의 3자 간의 분비 통제 문제는 상당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것은 차기 정부가 이 핵 문제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동시에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그 듀얼 트랙을 갈 때도 미국과의 마찰을 지키면서 뭡니까? 개성공단을 먼저 열고 금강성강도 하고 뭐 경협도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당한 정도로 미국과의 국제사회와의 이 제재 국면에서 성급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뭔가 이니시티브를 발휘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은 상당히 갈등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인도적인 지원이나
문화 혹은 뭐 스포츠 분야에서의 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제재 국면이 풀리면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바고 이쪽에 뭐 남북 경제 어떤 황해권, 뭐 동해권 형태로 가든 어떤 가든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아주 험악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그 반기를 들고 우리가 해낼 테니까 뭡니까 김정은도 만나고 뭐 그런 어떤 리스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한미 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그 비핵화 문제와 이런 거에서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됐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사드 문제는 한미관계나 한중관계, 남북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드의 본질에 대한 외면을 하고 그 프리다미넌트 팩터가 아닌 타 요소를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하면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는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국회 정당한 비준 절차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적법 절차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비용을 청구한 상태에서 국회 비준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통과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통과되지 않고 처리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럼 어떻게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철수를 하라는 어떤 그 국회 결의안이 있을 때 그럼 김정은 저쪽은 생각을 않고 핵 미사일 문제는 뭐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성향을 본다면은 지금 전개된 뭐 일개 사드 포대를 즉각 철수할 것 같아요. 즉각 철수하고 또 중요한 전략적인 전력들도 주한미군은 상당 부분 이렇게 철수를 할 것 같아요. 철수 완전 철수가 아니라 강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완전히 이 국내 보수를 포함해서 들끓겠죠. 이건 뭐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뭡니까? 나라 안보가 완전히 거짓장이 난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그러면 다 차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도 내고 또 다시금 가겠다는 그 사드를 또 그냥 묶어두는 이런 상황도 전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가. 그러나 전반적인 것을 떠나서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은 지금 시험 적용이 아니라 작전 운용까지 조만간 다 끝내겠다는 측의 입장을 본다면은 특히 3월 6일 날 발사했던 4발의 그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형인데 부채형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이 중국 오도를 통해서 사실상 오산, 평택, 군산을 일거에 때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협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미측은.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보호받는 유일무이한 방어자산이 지금 배치한 사드인데 요걸 철수하나? 그럼 우리 내 새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국방어를 위해서 주둔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그냥 빼겠지요. 그럼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력으로부터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문제가 다르지만은 미국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문제인데 이런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은 국회에서 한다면은
결코 막상막하라고 봅니다. 통과할 확률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 보니까 대단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먼저 사드 비용 청구 문제에 대해서 거둬들인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갑작스러운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 방위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은 뭐 아시듯이 사드 비용 청구도 방위비 협상을 위한 사용 보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방위비가 지금 9,442억으로 나오던데요. 작년도 방위비 분담이 전체 주둔비의 한 45%에서 50%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전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 시그널 아닙니까? 뭐 틸러스는 충분하게 방위비를 그만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르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를 상당히 안심시키는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철저하게 거래비를 하고 있는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방위비 분담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몇 가지 저는 그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달리 책정되지 않은 방위비의 비용들을 추가시키는 것이죠. 이른바 기지비용이랄지 가출자가 한 3,000명이면 3,000명의 인건비랄지 그 다음 뭡니까 한 1,000만 명 정도의 한국인 노무자들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8군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반영시키는 문제랄지 또 나가서 평택으로 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을 8조 9천억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랄지 또 작년도는 좀 다릅니다. 재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사들인 나라로서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정된 무기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처럼 안정된 마케트가 없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실제 코스트에 무기 사들이는 가격의 3분의 1 이상은 유지관리비로 또 계속 부품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에 합치면 뭐 떼돈 버는 거죠, 미국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한 75% 공통적으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선에서 하고 또 일부 불가피하다면 뭐 어느 정도 또 부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음까지는 전자권 문제입니다. 전자권 문제는 지금 이 와중에 무슨 놈의 전자권 문제를 다시금 재론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자권 문제는 좀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략을 갖고 차기 정부 내에 전자권 환수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죠. 가장 큰 것은 우리 군대는 절름발이 군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합니다만은 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이 있고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면은 제한을 받게 되면은 이거 주권국가가 못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우리 영토가 유린되는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이 한미 연합방위 지휘체제입니다. 로버트 게이츠의 회고록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물론 이해가 가죠. 확전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바랍니까? 그러나 우리 영토가 100주에게 완전히 불타고 있는데도 현재 출동했던 KF-16이나 F-15K나 이런 것들이 유랑비행 가는 겁니까? 조져버려야죠, 완전히. 그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그건 뭐 유엔 사회 교전시 교육규칙 따지면서 비리생이 원칙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주 무참하게 깨부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는 뭐 그런 군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전작권에서는 저는 다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군사력 운영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평시나 전시에 통일하는 데에서 전작권은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화시구 축을 위해서는 군비 축소가 군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은 우리가 이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 실제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를 하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국군하고 그 여러 가지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를 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평화체제를 가기 위해서 당당한 어떤 그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시작전 동력권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전시에도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쟁을 해야지 미국에 앞서 우리 뒤따라가면서 하면은 중국 개입 뻔하죠 뭐. 그 전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전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나당의 정권에서도 너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평시 통일을 위한 것을 위해서도 전시작전 동력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작권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는 이 자주국방에 대한 의식을 보다도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한 이것은 진짜 참 나라가 아니죠. 동맹에 의존하는 이런 그 안보는 거들짝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베트남 전쟁에서 나타났고요. 6.25 전쟁에서 여러분 나타났고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그런 그 국민적 인식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군사력도 갖추고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대통령이 할 겁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전작권 문제를 해야지 국방부에 위임해가지고 군에 위임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나약한 모습만 보였죠. 물론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했지만은 그 70% 다 준비까지 다 됐다고 해놓고 두 번, 세 번 언제 기약이 없을 정도 이렇게만 핵 미사일 위협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떻든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혹은 우리 군이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뭐 하드웨어만 전력만 갖추면 뭐 전작권 다 받아도 이상이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 싸울 수 있는 군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군사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연합의 합동작전에서 지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볼 수 있는 전략 정보 판단 능력과 전력 자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작전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당히 중요한 전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쟁 시 어떻게 동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전 범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방비는 당연히 저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박함 같은 걸 계속 국민한테 어필을 하고 군사력도 증강을 하고 우리가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싸울 수 있도록 상부지휘구조라고 합니다만은 육해군 참모총장 합참장 통제를 받아가 직접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한미연합사령관 현체를 존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새로운 미래사령부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미래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됐든 뭐 합동부 사령관이 우리 쪽이 되고 그다음에 부사령관은 조한민국 사령관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가면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사전에 이제 UFC 연습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칫 좌청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안을 갖고 불밑 접촉을 하면서 한미 간에 이 전작권 조건에 있는 것들을 조건을 재검토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가자는 거죠. 그럼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군인 특히 그렇고 저놈들한테 결코 밀리지 않겠다. 우리가 당차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혁명적인 인식에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전작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미일 공조체제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문제가 있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한미일이 자칫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그런 동맹 체제로 가면은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위중하다 보니까 일본의 정보랄지, 특히 유사시에는 주일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합니다만 그 기지에 대한 중요성도 크고, 또 정보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 전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이라도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1년에 다시금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한 8월이나 된 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실증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됐는지, 북한의 어떤 그 핵미사일 첩보 획득에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떤 제공을 받았는지 이런 등등을 좀 체크하면은 정보보호 협정이 주는 함의를 알 수가 있고, 진짜 없다면 그것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위중한 상황은 단순히 평화만 가지고 그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다. 특히 핵 문제는 이 핵 무력화 전략과 비핵화 전략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근데 이것 두 가지 다 공동으로 미국과 상당한 정도로 그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마이웨이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특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변수도 꽤 크다. 중국과도 상당한 정도는 이 무력화 문제까지도, 심지어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눈 감아주겠다 혹은 용인하겠다는 정도의 그 환구시보의 메시지는 상당한 정도로 그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위협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한미 중도 같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어찌 뭐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는가를 같이 하면서 중국과도 같이 그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투트랙이죠. 무력화도 같이 함께 하고 일본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온전한 건강한 한미 관계가 발전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남북 관계 발전이 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작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의가 크다. 그 전작권 문제를 환수해서 보다 성숙된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한미 동맹을 해보니까 그 경제 발전도 가능하고 이 정치 민주화도 가능하고 심지어 안보 자립화까지 가능하구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 미국과의 만남이 얼마만큼 복이냐 하는, 축복이냐 하는 그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